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호김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를 밝혔는데 의원님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변질이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라고 이제 그 탈당의 변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1인 정당이고 또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 상당히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본인이 탈당할 것임을 예고했는데 그 탈당과 관련해서 만류와 설득이 당대표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회동은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헤어지기 위한 일련의 요식 절차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은 사실상의 출당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해 연말에 만나서 사실상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의 탈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기자들이 이런 점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좀 쾌차하고 나면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또 이미 뭐 결별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만나서 얘기할 것도 사실 없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내세운 명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에서 강제로 쫓겨난 처지라고 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쫓겨났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1인 정당 방탄 정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를 지내고 또 당대표까지 지냈던 정당이었어요. 그런 정당이 2년 만에 사당화됐다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있지만 뭐 과거를 또 뭐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 반기 들어서 민주당에 남아 있었고 탄핵에 기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쌍특검법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할 때도 그때도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는데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해서 결국은 제2까지 간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게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무력화시켰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당 대변인 지냈던 인사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데 노무현 정신을 자꾸 얘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감정선을 자극한 발언도 있었어요. 민주당의 44%가 정과자다. 네.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사과한다고 하면서 44%가 아니고 41%군요.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굉장히 아마 불쾌했던 인사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보수신문에서 기자 생활할 때 5.18도 있었고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안 지냈던 자리가 없었다고 할 만큼의 아주 꽃길만 걸어왔던 인사가 이건 이재명 정당이 돼버렸어 이러면서 금방 뭔가 당에서 당이 그냥 다 망가져버린 것처럼 얘기할 때 일단은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뭔가 나눠져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 또 호남의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날 것 같다. 과연 어느 정도 세력을 모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반신반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에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44%가 전과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41%로 뭐 다시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앞두고 굳이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이 발언을 한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좀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내가 있을 때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은 달라졌다고 하는 걸 자꾸 애써 강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논리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되는 부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그게 그 사당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뭐 글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부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2년 전 아니야.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당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도 역시 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인사가 당을 전혀 몰라가지고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과거 민주화 경력이나 노동운동 경력 때문에 전과자가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전 전과자 있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얼마나 의원들이 불쾌했겠어요. 특히 저는 호남에서도 좀 사람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김종민 어제 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이 앞서서 뭐 기자회견장도 예약을 한 것 같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행동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관심은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제3지대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마도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가 현역 의원이 3명, 가장 많은 아무래도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인상을 강력히 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신당이 되든 그들은 이미 3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당장 제3지대 3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기호가 3번이어야 된다라는 네. 그 강력한 그런 필요성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도권을 원칙과 상식이 갖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일단 이낙연 전 대표와 3명의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합치느냐가 대화의 단계상 첫 단계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사족을 좀 달자면은 민주당의 변질이라고 했던 이유는 보통 이렇게 이제 정당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고 보조금을 국민의 혈세로 주는 이유는 그 당 자체에도 당내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그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당이 변질됐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는 지금 뭐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내에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요번에 이제 공천이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당내에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얼마나 매도하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탈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텐트를 늘여나가는 네. 게 지금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적인 방향성이 민주당과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 뭐 그 당원들 중에도
탈당을 하면서 탈당 인증을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명정대한가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간의 역할 배분. 지금은 이제 주요 멤버가 4명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정치인들이 같이 동참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격 규정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의 문제가 바로 소위 이제 개딸로 대변하는 그런 어떤 극성의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1인 중심의 그런 정당 운영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주도권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거를 먼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신선해 보이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중도 개혁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추구하는 신당이 과연 민주당과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반윤 반이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 지지가 모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순히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가 아니라 과거에도 제3지대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그냥 소멸되고 말았거든요. 이게 긴 선거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한 2달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다라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이제 입장 발표하는 거 물론 이제 민주당을 떠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낙연의 가치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때 아직은 대답을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낙연 전 총리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이걸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변질했다고 하는 비민주적 정당이 됐다고 하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다. 거꾸로 말하면 저는 살겠습니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일 거고요. 원칙과 상식 의원 3명도 지금 탈당을 해서 네. 한 내일쯤에 정치혁신 포럼 당신과 함께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창당 준비 구성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지점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역시 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국민들의 시선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자꾸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여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비교적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정권 심판론의 한 주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책이나 뭐 가치라든가 비전을 내놓기가 참 네. 어렵다는 거죠. 훨씬 더 노력을 해야 그 부분이 돋보일 것이고 제3지대에서 그 정도의 어떤 구심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내놔야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다시 정치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가치를 찾자면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금 다당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 민주당이 지금 그 뒤통수에다 대고 비난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민주당에 있으면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분권형 대통제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당제라는 거는 반윤 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1당과 제2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라는 건 제3당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입지를 점하겠다라는 뜻이고 다음에 이제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이준석 정당 그밖에 금태섭, 양향자 이런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슈퍼 빅텐트가 만들어지냐 아니면은 민주당계에서 끝나느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주역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 비난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위해서 내가 이런 조언을 하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뿌리가 깊은 고문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뒤에서 마쿠에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빌미와 공격으로부터 좀 그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네. 되네요. 저는 뭐 다당제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뭐 다당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양당 구도를 어느 정도 깨고 그리고 좀 타협이나 합의의 정신이 좀 가치가 작동하는 그런 입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갖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게임의 룰 자체가 좀 그렇게 네.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계속 그 일종의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만들지 못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를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정치 욕심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황을 좀 착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가장 핵심적인 발단이 됐던 건 전 조국 사태라고 봐요.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치하기 시작하고 검찰총장한테 쥐어졌던 수사의 칼날을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향하게 하고 만약에 그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했다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들 수사해야 될 사람 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지지층이 있었던 거고요. 그 지지층이 사실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장동 의혹 폭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작동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찰이 정치화하는 모습이나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격한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들이 지금 뭉쳐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어정쩡한 이재명이 나는 싫어라고 하는 정도의 자기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낙연은 무엇을 했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낙연에 대한 거부감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앞부분은 똑 잘라버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나는 경선에서 억울하게 졌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1인 4당화라고 하는 논리로 바로 그냥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뭐 어느 정도 강하게 뭉쳐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들을 하고 있다. 그건 이낙연 신당이 운신의 폭을 갖기에 대단히 어려운 제약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이낙연 전 대표가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 얘기도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중에 1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탈당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서 잔류를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신경민 전 의원은 윤영찬 의원의 잔류 소식에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언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윤영찬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만 친명계에서는 윤영찬 의원 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잔류를 결정한 윤영찬 의원 입장으로서도 친명계에서 이런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선 타이밍상 네. 그게 그 지역의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윤영찬 의원이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든 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막상 그러면은 잔류를 했으면 친명계에서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비난과 조롱이 네. 지금 섞여갖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영찬 의원의 정치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치판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정도를 걷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왜 이낙연 전 대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민주당의 위기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점을 일단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친명계 의원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당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는 언제고 안 나갔다고 또 저렇게 비난을 해버리면 도대체 친명계는 뭘 원하는 거야? 결국 현근택 변호사, 윤영찬 의원 이기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당화 얘기로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당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자신들의 발언 그리고 글들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전 경고해야 된다고 봐요.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불필요하게 저런 논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앞으로 이제 공천 결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역 하위 20% 명단이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뭐 비명이든 아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떠나가지고 네. 국회의원 계속 하고 싶은데 컷오프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위 20%에 포함돼서 득표수 30% 감산된다고 하면 꼭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는 뜻이 될 텐데 얼마나 호재처럼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안 했던 의원들도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희생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뭐 경고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공개적인 경고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원내대표가 나서든가 뭐 당대표가 지금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친명계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당 사당화 문제는 친명계 의원들 이전에 병상의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그 문자 메시지를 네. 보면은 진짜 그들이 사당화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원래는 그 공천권 자체를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엄중 경고 그러면서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식의 그 문자가 나왔다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윤영찬 의원을 붙들기 위해서 뭐 일부에서는 음모론으로 그 문자 메시지를 일부러 보여주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례가 오히려 지금 친명계에서 윤영찬 잔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당 사당화의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다른데요. 왜냐하면 문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뭐 메시지를 해독하는 방법의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더니 정성호 의원은 그럼 그거는 컷오프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엄중 경고라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이 문제 회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성호 의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비선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성호 의원 얘기를 안 들어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주변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해석을 하신 거고 평론가님은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그 액면 그대로 제가 읽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슈퍼 빅텐트, 제3지대 슈퍼 빅텐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 신당 창당을 마쳤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인사들 몇 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도 지금 제3지대에서 이미 신당을 창당했거나 창당 수순에 들어간 상태인데 역시나 저 제3지대에 있는 면면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오늘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과연 손을 잡을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이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미 정치 대담을 함께하는 영상까지 찍은 상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두 사람이 함께 손잡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손잡은 게 아니고 별일 아닌 걸로 끝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듯 뻔한 것이고 당장 총선이 90일 안팎으로 남았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연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겹치는 측면이 별로 없는데 아까 제가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함께하면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함께했던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당장 지금 함께 만약에 언젠가는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가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오히려 새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이제 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네. 이걸 대놓고 사실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하고 손을 잡겠다고 덤빌 수 있겠는가?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세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두 사람은 따로 움직일 거다. 따로 움직이면서 누가 더 세를 더 크게 불리는지를 한번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공천 결과가 2월이나 3월 초에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세를 만들어가면서 경쟁해가는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쪽이 그 사람을 품어안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노력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쪽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지대 하나로 뭉치면 의석이 거기에 뚝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역작용을 나타내는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더군다나 선거제에서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을 하는 쪽으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캡을 30석을 씌웠던 걸 한 20석이나 25석으로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제3지대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했을 때 제일 득볼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저도 이제 전언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전면에 안 나서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결합 내지는 화학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념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특히 민주당에선 하시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이 뭉쳐가지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밀히 보자면은 이준석 그 진영은 중도 보수에 가깝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진영은 아마 중도 개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상황이고 국민들, 특히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보는 강력하게, 한미동맹은 분명히 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 양극화된 서민층은 어떤 식으로든 그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지 이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좀 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1인 지하에 이런 식의 어떤 독선이 자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꽤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앤티 페미니즘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90%가 달라도 10%가 같으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그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그다음에 공천 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양당이라든지 또 그 3당도 마찬가지 누가 또 헛소리 내지는 막말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거 자체를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보여진다는 네. 것이죠. 잠시만요. 반박하기 여기서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하고 3당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화 열망을 안고 힘은 약하지만 집권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DJP 연합이 등장했던 거하고 지금 이준석, 이낙연 두 명의 정치인이 만나가지고 신당 만드는 걸 동격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네. 보여요. 아니 근데 그 제가 10초만 할게요. 3당 합당에 대응해서 DJP를 어쩔 수 없이 했다는데 JP도 군사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이준석 중심의 가칭 개혁 신당이 13.9%,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8.7%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합산한다면 23%에 가까운 수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거의 비등비등하게 쫓아오는 수치가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앞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고스란히 지지층이 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냥 수치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만 합쳤을 때 23%면 상당히 높은 조사 아니겠습니까,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총선에서도 좀 파괴력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 내가 공천 과정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현역 의원들 충분히 여기에 좀 뭐랄까요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과정에서 불안하다는 의원이 아니고요.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의원이 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건 뭐 현실에 관한 문제니까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한두 가지를 가지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투표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면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총선 투표율은 60%대 보통 초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도 부동층이 주로 이제 제3신당에 관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확고하게 뭉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중도 부정층의 응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 그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올 경우에 가정을 해서 나오는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의 적극적 중도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에서 절반 이하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현실과 같이 여론사를 비교한 제 나름대로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낙연 신당 쪽에서도 참고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이 굳이 얘기한다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여론조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김평론가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산술적으로 20이 넘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게 그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잘하고 정말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면은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감히 나 내려놓겠다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한 세력에 의한 독선을 상당히 자제하면서 뭔가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동력이 떨어질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친명이라든지 친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보는 거예요. 저 지지율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퀘스천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신당이 만약에 탄력이 붙는다면은 대한민국 물론 신당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는 하지만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 전혀 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민주주의적 가치로 보자면 30%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이게 바람직한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총선 불출마를 공고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강하게 일축을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게 당내에 분열적인 요소를 부추기기 위해서 정치 공작적인 명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앞으로 하위 20% 결과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 의원들이 민주당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신당 움직임들이 당 밖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동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비 후보 사전 검증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친명이 아니라서 떨어지는 건지 굉장히 의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는 친문 내지는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명으로 지금 가게 된 이유는 아마 그 적극적으로 저는 친명입니다라고 어필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보통 그러면 싫어하더라고요. 당의 권력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위 20%라 그래가지고 컷오프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는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경선이 시스템이라 그러지만 경선의 당원 비율이 높고 또 당원들 중에 대다수가 강성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추가 탈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뭐 이삭 죽기라고 폄훼하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관전자 입장에서 흥미진진할 것이고 당장 그 당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한테는 이걸 어떤 식으로 차단하느냐가 큰 숙제겠죠.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명단을 지금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최상위 평가자는 이미 공개가 됐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오늘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무감사 결과를 갖다 놓고 정량평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 논의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위 평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건가. 이게 공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만간 태풍이 불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뭐 어느 총선 때나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거는 뭐 당에서 오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보니까 전략공관위에서 그 하위 평가자들을 골라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당에서 밝힌 거 보니까 정량평가를 넘기겠다. 그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일단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원 하위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얼마나 출석 잘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뭘 걸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막말로 걸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넘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 정무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서 전략 공천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기에는 어렵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관위가 이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룰을 만드느냐, 그 또 의원들이 그걸 수긍할 만큼의 결과를 내놓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명분이 되더라도 내가 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하여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희생양이 됐다고 격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어느 쪽에서 이삭죽기를 하느냐 또 얼마나 멋지게 포장하느냐 포장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드느냐 이런 걸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면 국정감사라든지 특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습격범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네. 내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찰이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저 신상 공개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첫째, 불필요한 곡해와 오해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비공개를 왜 합니까? 이미 뉴욕타임즈에도 실명이 됐고 우리도 다 알아요, 누군지. 심지어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리고 그 저기 미국에 예를 든다면은 케네디 암살범, 링컨 대통령 암살범, 그 다음에 그 저 레이건 대통령 그 저 저격범 그 이름 다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사진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다행히도 동맥을 관통하지 않고 정맥을 한 1.4cm 정도 그렇게 이제 상해를 입혀가지고 생명의 위협은 안 갔지만, 근데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이야기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방범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 테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왜 이걸 마치 또 뒤에서 무슨 뭐 권력이 사주한 것 같이 막 민주당에서 막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까? 다 나온 이름을.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요, 경찰이 수사 개시권, 종결권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수사하는 거 보니까 과연 줘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국 만든다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권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희경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병적인 증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우 충동적인 어떤 행동의 양태로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적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 어떤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일들은 벌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요. 국민의힘에 있고 태극기 집회 참석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당적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흉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지지자인 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매우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 범행을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서 이 사람 공개할 수 없네요. 그리고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만 확인되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수사합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60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수사했다면서요. 그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피의자가 얘기했던 진술만 줄줄줄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수사합니까? 그냥 피의자가 앞에 갖다 놓고 왜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수사 발표하면 되지. 이런 행태도 납득이 안 되고요. 초기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1cm가량이 열상이고 경상이다. 대테러 대응센터에서 발표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억측이 나왔어요. 조력법 얘기 나오니까 언론이 보도하니까 브리핑하지도 않았던 거 그 다음날 브리핑하죠. 아니 범행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범이 자기가 범행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어 하면서 이른바 변명문이든 자기 입장문을 우편으로까지 조력자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또한 경찰은 다 비공개예요. 경찰 말만 들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상공개 원칙도 범행의 잔혹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크게 한 3가지인가 4가지 공익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부합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범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범의 우려를 차단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이전에 지금 범죄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 판단해서 볼 때 신상공개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상공개 비공개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쉬쉬하면서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최대한 하여튼 정권 눈치 보게 하고 이러면서 수사 그냥 슬쩍슬쩍 다 덮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에서 의혹 제기할 법한 상황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찰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태워준 사람까지도 긴급 체포해서 상당히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외로운 늑대 내지는 소위 은둔형 훌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 병리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혐오 정치라든지 그 나름대로 무슨 그 동선이라든지 포렌식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음모론을 제기하시는데 솔직히 케네디 암살범과 관련해 갖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음모가 정치 테러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게 겁니다. 뭐 서로 설명하는 취지는 달랐다 하더라도 경찰이 투명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칙에 따라서 수사 내용을 공개한다거나 또 이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지나치게 은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나온다는 근데 이제 걸 말씀드리는 법적으로 거예요.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고 총선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 인재영입위원장이었죠.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네, 듣고 오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공관위원 명단에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 이철규 의원이 아무래도 당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 공천에 윤심이 좀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고 공천도 공정하게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럼 당을 본인이 안 이끄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은 의심하는 게 이 정치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사실은 그 린튼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제 본인이 섭외를 하고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한 특장점이 있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분을 또 공관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원으로 포진을 시키면 누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공관위에 사무총장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율사 출신의 네. 장동혁 사무총장도 포함이 되면서 거기 플러스 이철규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의 신임을 최고로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공관위에 전부 지금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관전자들도 지금 공관위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지 지금 용이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당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억측과 또 소설을 민주당에서 막 쓰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오히려 보여줘야 돼요. 아마 객관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네, 홍롱아님. 당 관계자가 이번에 공관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한테. 의원들과 인연이 없으니 칼질해도 거리낄 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칼질을 하는 뭐 당사자는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관위원장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관계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일준 변호사도 공관위에 이번에 임명됐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아바타니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용산의 뜻을 제대로 한 번도 거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대표가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코드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결국 이제 장관 참모 출신들이 한 50명 정도 출마를 하고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어느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인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용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